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이미 젖은 지 한참이 지났고 호출 버튼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옆 침대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출 버튼이 울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행복한 노을 요양병원. 전국에 17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요양병원 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실소유주는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단 한 번도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항상 결제판을 들고 다니는 쪽이었고 보고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삭감할 항목을 지시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장태수라는 이름의 치매 초기 노인으로 자신이 소유한 요양병원에 위장 입원해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만든 지옥을 직접 걸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그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보고 맙니다. 마지막 반전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강태준은 숫자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히는 줄어드는 숫자를 사랑했습니다. 비용이 깎이고 지출이 줄고 마진이 늘어나는 숫자. 그 숫자들이 보고서 위에 나란히 줄을 설 때 그는 비로소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처음 요양병원 사업에 뛰어든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꽤 알려진 중견 기업인이었고 초고령화 사회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챘습니다. 노인은 앞으로 가장 확실한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1곳, 그 다음엔 3곳, 그 다음엔 8곳. 지금은 전국 17개 지점에 입원 환자만 3,000명이 넘는 대형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요양병원을 사랑한 이유는 노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소비자가 항의하지 못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서비스가 나빠도 민원을 넣지 못합니다. 보호자는 멀리 있고 죄책감에 눌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정해져 있으니 합법적으로 청구하면서 내부 비용만 줄이면 됩니다. 식비를 깎고 기저귀 교체 횟수를 줄이고 간호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재활 장비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업 구조였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17개 지점의 손익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는 지점은 빨간색으로, 흑자가 나는 지점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화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면 그는 즉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식재료 단가 다시 봐. 그 단가면 경쟁사 대비 15% 높아. 기저귀 1인당 하루 사용량 기준 다시 매뉴얼 검토해. 물리치료사 추가 채용? 지금 있는 인원으로 돌려. 지시는 항상 명확했고 그 지시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그에게 숫자였고 환자들은 그에게 병상 단가였습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지점을 직접 방문할 때는 항상 사전 통보가 갔습니다. 병원은 그날만큼은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직원들은 제복을 반듯하게 입었습니다. 강태준은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시설을 보러 온 것이지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균열이 생긴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어머니 윤분이는 올해 82살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강태준 소유의 서울 마포구 지점인 행복한 노을 1호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호점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강태준 본인이 가끔 들르기도 했고 직원들도 회장 어머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 전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명징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아, 나 무서워. 강태준은 처음에 치매 증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저 언니가 어젯밤에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 나도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어. 태준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틀 뒤 1호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전 통보 없이 직원들은 당황했고 시설 일부는 분명히 손이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환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를 느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된 냄새 뒤에 숨어 있던 냄새. 오래된 피부와 오래된 기저귀와 오래된 외로움이 섞인 냄새. 환자들의 눈은 대부분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환자가 된다면. 그 생각은 처음엔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위장 신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점이 아닌 곳으로 가야 했고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환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치의에게만 알리고 장태수라는 가명으로 경기도 외곽의 중형 요양병원 햇살마루 요양원에 입원 예약을 넣었습니다. 병원 측은 반겼습니다. 보증금을 선납하는 보호자도 없는 독거노인 환자, 민원을 넣을 가족도 없어 보이는 조용한 노인. 그들은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준도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번 첫날 강태준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를 보지 않고 서류만 받습니다. 입원 안내 책자를 건네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제공되었지만 강태준은 걸어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 설정이었기 때문에 혼자 거동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안내를 따라 4인실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그 창문 자리는 이미 다른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면 됩니다. 직원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3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2명은 자고 있었고 1명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태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태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쌀밥, 된장국, 두부조림, 김치.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된장국은 미지근했고 두부조림은 물기가 많았습니다. 이빨이 성한 강태준도 씹기 애매한 질감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은 그 식판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이거야. 90도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먹은 뒤 강태준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4개의 병실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3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벽을 짚고, 한 명은 보행기에 기댄 채, 그리고 한 명은 그냥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직원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눈빛이 강태준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병실의 노인 박재봉 씨가 밤중에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강태준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박재봉 씨는 바닥에 누운 채 신음했습니다. 강태준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3분쯤 뒤에 조무사가 왔습니다. 또 떨어지셨어요?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또라는 단어가 강태준의 귀에 박혔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재봉 씨는 침대 난간을 올려놓지 않아서 자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난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처리가 미뤄졌다는 것을 나중에 옆 병실 환자에게서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주 2회, 한 번에 2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 공 쥐었다 놓기, 발목 돌리기 수준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재활치료 내역서에는 집중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자신의 병원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청구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2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준과 같은 병실의 이순분 할머니 86살. 그녀는 매일 오후 2시에 딸이 면회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매주 목요일에 한 번 왔습니다. 하지만 이순분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은 직원이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면회 없어요. 없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이순분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그 장면을 침대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환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 온 구조가 저 할머니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3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강태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목욕 서비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강태준을 목욕실로 안내했습니다. 강태준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 빨리 하셔야 해요. 다음 분 기다려요. 목욕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샴푸는 병원 지급품이었는데 업소용 대용량 제품을 소분한 것이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노인에게 쓰기엔 자극적인 성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걸 알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엔 좀 더 빨리 하세요. 저도 바빠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오래 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스마트폰 메모 앱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인,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아직 어디에 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3주가 지났을 무렵 강태주는 이 병원의 구조를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원장은 주 3회 출근했습니다. 올 때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다 갔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수간호사 한 명이 했고 나머지는 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며 맡았습니다. 그나마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들에게 그럭저럭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혼자서 담당하는 환자가 많게는 15명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15명의 식사, 배변, 체위 변경, 투약을 담당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그 숫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태주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이병동 끝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강태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80살은 됐을까 작고 야윈 몸이었습니다. 등에 욕창이 생긴 자리에 거즈가 붙어 있었는데 교체가 안 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준이 그 냄새를 맡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노인의 손이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얇아진 피부, 파랗게 돋은 핏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아들아, 강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좋겠다. 그는 그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전화를 자제해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태준아, 나 보고 싶다. 강태준은 목이 막혔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나도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좁고 낡은 요양병원 침대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오는데 수간호사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장태수 씨 있잖아요. 보호자도 없고 치매 초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전화 통화하는 거 보니까 멀쩡하던데요? 그러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체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태준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강태준은 복도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응급상황 벨이 울렸습니다. 이병동 쪽이었습니다. 어제 강태준이 손을 잡았던 그 노인의 방이었습니다. 뛰어나온 직원이 병실로 들어갔고 강태준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재봉 씨와 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의 머리맡에 피가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요.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강태준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달려오더니 직원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CCTV 각도 확인해. 119를 부르는 것보다 CCTV 각도가 먼저였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벌어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노인의 의식은 이미 가물가물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노인의 얼굴을 보며 강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퇴원 결심을 굳힌 날 밤 그의 방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사오실 장태수 씨 아시죠? 그 어르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목소리는 두 개였습니다. 수간호사와 또 다른 사람. 강태준이 듣기에 두 번째 목소리는 외부인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이 아닌 누군가.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독거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입금 계좌도 법인 계좌를 썼거든요. 이상하죠? 강태준은 순간 굳었습니다. 법인 계좌. 그가 입원비를 낼 때 자신의 개인 계좌가 아닌 비서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의심을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간호사가 강태준의 병실로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분께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건강 상태 확인 차원에서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간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그날로 퇴원 일정을 이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안 수집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메모 앱의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원 첫날부터 손목시계처럼 생긴 소형 녹음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대화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35일치 음성 파일, 침대에서 떨어진 박재봉 씨의 신음소리, 이순분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직원의 목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CCTV 각도 확인해 라고 말한 수간호사의 목소리. 거기에 더해 그는 병실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2개 설치해 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비서를 통해 외부에서 반입한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용기처럼 생긴 카메라와 전원 콘센트처럼 생긴 카메라. 2개는 각각 병실 내부와 복도 일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35일치 영상. 이것으로 1차 준비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 최민준이 병원 앞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지시가 없었는데 강태준은 면회실에서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본사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분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부재를 이용해서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태준 체인의 지분 구조는 강태준이 61%, 나머지가 이사회 분산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사회의 일부가 움직여 일정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두었습니다. 강태준의 부재를 이용해 의결권 구조를 흔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주도한 사람은 이사회 부의장 강태준의 처남 서민철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실태를 파헤치러 들어왔는데 정작 그 사이 자신의 회사 안에서 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가족에게서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 부의장이 움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들 실태 관련해서 내부 고발 자료가 이미 언론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넘긴 사람이 최민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 부의장 쪽입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처남 서민철은 이중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병원 비리를 흘려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내부에서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가져가려 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위기에 처할 때를 노리고 수년째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철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그 병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민철이 언론에 넘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나간다. 법무팀 대기시켜. 이제 그는 더 이상 장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갈 것은 서민철이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태어나던 날 아침, 그는 병원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이순분 할머니가 또 오후 2시를 기다리듯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도 강태준은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한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35일치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쥐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귀환한 날 본사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날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주 회의를 준비 중이었고 서민철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서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 최민준이 그 옆에 노트북을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법무팀이 전날 밤 확보한 자료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지분 이동 내역, 외부 투자자와의 계약 초안, 그리고 언론사에 전달된 내부 고발 자료의 원본.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 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밖에서 바람도 쐬고 많이 배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강태준은 그들 모두를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전원 사임 권고서 오늘 중으로 드릴 겁니다. 수락 안 하시면 법적 절차로 갑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태준이 수집한 영상과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고른 3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서민철이 흘린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CCTV 각도를 먼저 확인하던 수간호사의 목소리, 침대 난간 요청이 묵살되어 온 박재봉 씨의 사례, 허위로 작성된 재활치료 청구 내역서, 그리고 강태준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35일치 일지.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상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진행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병원 체인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정확히는 복지부 특별점검 요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부 비용 구조, 허위 청구 항목, 인력 운용 실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자료였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쓴 것이었으니까요. 이 선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처음에 많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회사를 직접 신고하느냐고. 하지만 강태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서민철이 언론에 흘린 자료는 결국 강태준을 법적으로 처벌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강태준이 피해자처럼 당하는 구조라면 주도권은 서민철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면 수사 과정에서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민철이 지분 이동 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출처 역시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서민철은 그 돈의 일부를 회사 내부 자금에서 불법으로 유용한 상태였습니다. 강태준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강태준은 서민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병원 비리를 무기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민철이 먼저 그 비리를 무기로 쓰려 했고 강태준은 그보다 먼저 자진신고라는 카드를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 신고서 안에는 서민철의 내부 자금 유용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민철은 남의 회사 비리를 무기로 쓰다가 자신의 범죄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서민철은 2달 뒤 구속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과징금과 사회적 지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협조의 조건이었고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체인은 전면 구조 개편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력 기준이 강제 적용되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번엔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1호점에서 퇴원시킨 날, 어머니는 맑은 날의 짧은 순간처럼 아들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태준아, 어디 갔다 왔어?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좀 배우고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배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철의 재판은 이듬해 봄에 끝났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강태준은 그 판결문을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감흥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나오던 날 아침, 이순분 할머니에게 약속했던 것은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딸에게 직접 연락해 면회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듣고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주부터 주 3회 면회를 왔습니다. 이순분 할머니는 그 뒤로도 오후 2시가 되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실제로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강태준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고 극적인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줄어드는 숫자 뒤에 늘어지는 기저귀가 있었습니다. 삭감되는 단가 뒤에 차가워지는 식판이 있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뒤에 오후 2시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그것을 35일 동안 자신이 만든 구조 안에서 직접 배웠습니다.